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남 선생님의 따끈따끈한 신작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도 많은 위로를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고고싱.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극복하는 방법. 일과를 끝내고 저녁으로 뭘 먹을까 고민하며 집에 돌아와서 그날따라 좋아하는 메뉴를 차려놓고 맥주라도 한 잔 곁들이면 이게 바로 사는 맛이지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먹는 즐거움이야말로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이고 커다란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데 기분이 우울해지면 먹는 맛이 달아난다. 배가 고프지 않고 먹어도 맛을 즐기지 못하거나 아니면 즐겁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먹어서 공허한 허기를 끝없이 채우려 할 때도 있다. 먹는다는 행위는 우리의 신체를 유지하고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이외에 심리적으로도 많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밥 한 번 먹자가 인사말인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를 초대하여 음식을 접대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친밀해지는 과정을 밟는다. 함께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 같은 음식이 몸에 들어가 신체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은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것과도 같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우리는 먹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은유적 표현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예쁜 아이를 보면 깨물고 싶다고 하거나 반대로 극심한 공격성을 드러낼 때 갈아 마셔버린다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입은 우리가 세상을 탐색하고 경험하는 첫 도구다. 아기들은 생후 1, 2년 동안의 구강기를 겪으며 손에 잡히는 것을 모두 입으로 가져가서 맛과 감촉 등으로 세상을 구별하고 경험한다. 그래서 정신분석적으로는 아이의 자아가 발달하기 전에 먼저 입 자아가 발달한다고 본다. 이는 아이가 자신과 세상을 경험하는 첫 관문이자 아이의 정신구조 발달의 기초가 된다. 그런데 이 구강기 동안 충분한 보살핌과 자극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아이는 배고픔과 같은 신체적 고통과 더불어 버려졌다는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아이는 우울 반응을 보이며 보통 슬퍼 보이거나 힘이 없어 보이고 주변에도 별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또한 점차 무기력감에 빠지고 희망을 상실하며 어려운 일에 맞부딪히면 쉽게 체념해 버린다. 이후 손가락을 빨거나 손톱을 물어뜯거나 하는 버릇이 생기기도 하고 자위행위에 몰두하기도 한다. 이러한 생후 초기의 경험은 아이의 무의식에 남아 아이가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을 느끼는 틀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이 영향을 미쳐 성장한 뒤에도 만성적인 우울감과 허무감을 겪으며 식욕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먹는 것에 유달리 집착하고 폭식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릴 때 느낀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 탓에 음식을 과도하게 찾게 되고 자신의 고통을 음식으로 달래어 잠들고 싶은 유아기적 소망이 나타나는 것이다. 즉 이런 경우에 음식이란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 또한 어머니의 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는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을 스스로 제공하는 동시에 어머니를 씹어 삼킴으로써 분노를 표현하는 복수의 의미도 지니게 된다. 아브라함이라는 분석가는 생후 첫 1, 2년 동안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아이가 구강기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기도 했다. 이 시기에 먹고 빨고 깨물고 싶은 구강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너무 과도한 만족이 주어지게 되면 훗날까지도 구강기에 고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울증은 이러한 구강기적 증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우울증에서의 리비도는 구강가학적 시기로 퇴행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는 우울증에서의 이러한 구강가학적 환상이 잘 묘사되고 있다. 10살의 치히로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이사를 하게 된다. 낯선 세상으로의 이주에 대한 불만과 불안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가 길을 잘못 드는 것으로 운유된다. 치히로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낯선 터널을 통과하는데 그 터널 안에는 폐허가 된 테마파크가 있다. 이 테마파크 안에서 치히로의 부모는 주인 없는 음식을 허겁지겁 탐욕스럽게 먹어치워 돼지로 변하게 되고 치히로는 부모를 구하기 위해 모험을 시작한다. 알고 보니 이 마을은 온갖 귀신이 목욕을 하고 쉬었다 가는 온천장으로서 마녀 유바바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었다. 온천장에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돼지로 변하며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바바에게 이름을 뺏기게 된다. 치히로 역시 이름을 뺏기고 샌이 되어 온천장에서 일자리를 구한다. 그리고 샌은 하쿠의 도움을 받아 갖은 모험 끝에 다시 치히로란 이름을 되찾고 마침내 부모를 구해내고 터널을 빠져나온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 못지않게 인기를 끌었던 캐릭터가 바로 온천장을 찾아온 손님이자 얼굴 없는 요괴인 가오나시다. 전형적으로 귀엽지도 않고 화사하지도 않은 가오나시가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킨 이유는 바로 그 존재가 은유하는 외로움과 우울, 애정에 대한 간절한 갈망, 그리고 이것이 좌절되었을 때 나타나는 구강가학적 분노 때문이 아닌가 싶다. 가오나시는 신도 인간도 아닌 존재다. 얼굴이 없어 항상 가면을 쓰고 다니며 온천장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 온천장 밖에 혼자 서 있다. 비를 맞으며 혼자 우뚝 서 있는 가오나시를 본 샌은 그를 온천장 안으로 들이게 되고 가오나시는 샌을 따라다니며 그녀에게 애정을 갈구한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면서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려는 가오나시의 순진한 모습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에 있는 외롭고 애달픈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가오나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을 수없이 만들어 샌에게 내밀지만 샌은 이것을 거절한다. 그러자 이번엔 분노한 가오나시가 금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온갖 음식을 먹어치우고는 이내 사람들까지 차례로 삼키며 괴물로 변한다. 급기야 자신 앞에 나타난 샌마저 삼키려고 하지만 샌이 먹인 약 덕분에 삼켰던 사람들을 다시 토해내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샌을 따라 유바바의 쌍둥이 언니인 제니바의 곁으로 가 안식을 찾는다. 여기서 가오나시는 치히로의 내면을 나타내는 존재라고도 볼 수 있다. 10살의 어린 소녀에게 친숙했던 동네나 친구들과 이별해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일은 분명 버거운 것이었으리라. 온천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맴도는 가오나시처럼 치히로도 새로운 세상에서 이방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은 치히로라는 원래 이름을 뺏기고 샌이 되는 상황으로도 드러난다. 그렇게 아무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어린 소녀가 느끼는 외로움과 분노는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삼키고 먹어치우는 외로운 얼굴 없는 요괴의 모습으로 상징화된다.
하지만 외롭고 공허한 감정 탓에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행동은 결국 그 자신을 괴물로 만들어 버린다. 가오나 씨는 자신을 버린 대상을 잡아먹어 자신의 내부에 가두어 버리지만 그 나쁜 대상은 자신의 몸속에서 자신마저 파괴한다. 이것이 바로 우울한 사람들이 갖는 구강가학적 환상이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증의 양가 감정이다. 서로 먹고 먹히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은 구강적 공격성,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충동에 놀란 자아, 그러한 자기를 벌주는 초자아, 이것이 바로 치히로와 가오나 씨의 심리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치히로는 온천장에서 만난 하쿠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해낸다. 온천장은 개걸스럽고 탐욕스러운 존재들이 들어와 온갖 더러운 곳을 씻어내고 쉬는 장소인 동시에 강의 신처럼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 세계에서 이름을 잃고 헤매던 치히로는 신의와 보살핌, 사랑을 접하며 그들과 화해하는 법을 배운다. 치히로가 현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하쿠는 어릴 적 물에 빠진 치히로를 구해주었던 바로 그 강이다. 하쿠는 치히로가 세상에 대해 갖는 기본적 믿음을 상징한다. 겉으로는 차갑고 냉정하지만 상처를 안고 있고 또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하쿠는 치히로에게 용기를 주고 이 모험에서 그녀가 승리하도록 돕는다. 이것은 가마 하라범의 말처럼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잊히지 않는 소중한 유년기의 경험인 셈이다. 그렇게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부모를 되찾은 치히로는 다시 터널을 빠져나오고 새로운 집으로 향한다. 이 과정은 언뜻 판타지스러운 모험기로 그려지지만 한편으로는 치히로 내면의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처리하는 여정과도 같았다. 이러한 우울감은 결국 심리적인 허기짐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음식물을 공급받는 것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첫 경험이다. 따라서 배가 고픈데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고 아무리 울어도 반응이 없는 냉담한 세계를 만나면 아이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 충분한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방치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아이는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낄 뿐 아니라 아무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심리적인 굶주림을 느끼게 된다. 차갑고 냉혹하며 우울한 세상에 둘러싸인 아이는 희망을 잃고 점차 무기력해진다. 하지만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이 남아있다면 그러한 두려움과 우울은 분명히 극복해낼 수 있다. 마치 샌이 하쿠의 도움을 받아 치히로인 자신을 되찾은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다시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은 무섭고 냉정한 동시에 아직은 유머와 웃음이 남아있는 살만한 곳일 것이다. 끝없는 허기를 채워주는 것은 결국 부족했던 사랑과 믿음, 희망의 조각들이다. 이것이 바로 영화 샌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보여주고 있는 10살 소녀의 성장기이자 동시에 우울 극복기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노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이가 들어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따라잡기 어려워 점차 변두리로 밀려나며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과거의 잔재로서 젊은이들에게 짐이 된 듯한 미안함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노인들에게 이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다.
많은 노인이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무력감과 패배감에 빠져 일생의 중요한 마지막 순간들을 흘려보내기도 한다.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점점 더 이기적이고 차갑게 변해가는 현대 사회를 살아내야 하는 노인들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세상은 점점 더 강해진 돈과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이유 없는 폭력과 분노로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이 영화는 늙은 보안관 에드가 그 세상의 뒷공무니를 쫓으며 힘없는 노인의 마지막 기운을 다해 그러한 파괴를 막아보고자 분투하는 모습을 그린다. 영화는 25년 전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인 소년을 잡아 전기 의자에 앉혔던 일을 회상하는 에드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그 이후 평생 보안관 일을 하며 살아온 그는 25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악마를 만나게 된다. 바로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신만의 원칙에 따라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이는 냉혈한 살인 청부업자인 안톤 시거다. 25년 전에 에드는 젊었으며 힘이 있었고 당시 만났던 살인범은 소년이고 무모했다. 에드는 어렵지 않게 그를 단죄하고 세상을 보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 에드는 이제 늙고 힘이 없는데 살인범은 더 치밀하고 잔혹한 신적인 존재가 되어 나타났다. 이미 그가 젊었을 때 알던 세상과는 모든 게 달라진 지금 늙은 에드가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 상대인 것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또 다른 주인공은 살인 청부업자인 안톤 시거가 쫓고 있는 용접공 르웰린 모스다. 그는 많은 이가 그렇듯 돈이라는 욕망의 집합체에 사로잡힌 젊은이다. 우연히 사막에서 갱들의 싸움의 잔해와 함께 200만 달러를 발견한 모스는 그 돈을 집어드는 순간 돈에 자신의 운명을 내맡긴다. 처음에는 자신의 삶을 위해 지키고자 했던 돈은 갈수록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까지 지켜야 할 대상으로 바뀐다. 죽고 나면 더 큰 금액이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결국 그는 그 돈에 가족의 안전마저 팔아넘기고 만다. 이 영화는 이렇게 돈의 논리에 지배당해 모든 인간성과 인간관계조차 파괴당하는 현대사회를 200만 달러가 든 가방을 둘러싼 추격전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안톤 시거에게 쫓기던 모스는 결국 예상했던 일전은 펼치지 못한 채 누구의 승리도 아닌 뜻밖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 에드 역시 결국 시거를 잡지 못한 채로 은퇴하고 만다. 노인이 된 에드가 25년 전처럼 멋지게 살인범을 단죄하는 반전은 없었다. 추격전을 동반한 스릴러 영화치고는 맥 빠지는 결말일지도 모르겠다. 결국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는 것일까? 은퇴 후 2가지 꿈을 꿨다는 에드의 이야기로 끝나며 관객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이 영화의 결말은 인생은 끝까지 흘러가는 것일 뿐 끝이란 없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표현하고 있다. 에드가 꾼 2가지 꿈 중 하나는 아버지가 준 큰 돈을 잃어버리는 꿈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보다 젊은 아버지가 춥고 어두운 길을 먼저 가서 저 앞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 꿈이다. 그리고 어찌 보면 무력한 이 꿈을 꾸는 것이 즐거웠다는 에드의 내레이션을 통해 영화는 노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시사해준다. 에드가 끝내 잡지 못한 살인마 안톤 시거는 모스의 아내를 살해하고 나오는 길에
차 사고로 크게 다치는데 그를 도와주는 것은 평범하고 착한 소년들이다. 세상이 이유 없는 살인에 집착하는 안톤 시거 같은 악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부분의 법칙도 살아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선한 문화를 지키고 살아내며 후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애들 같은 노인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다들 나이 들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일 뿐이다. 40이 넘어 중년에 들어서면 젊은 세대의 새로운 지식과 힘에 밀리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지식과 능력으로 무장한 젊은 세대는 사회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이기도 하다. 이때 기성세대는 그들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다. 은퇴하여 일선에서 물러난 노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다. 바로 젊은이들이 활동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자신들이 살아온 세월과 세상을 바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은 노인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경험이자 선물이다. 노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또 새로운 세대를 위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마치 에드의 꿈에서 아버지가 추운 어둠 속에 불을 피우고 아들을 기다리듯이 말이다.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을지 몰라도 노인들은 이 세상의 흐름을 잇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일부분이다. 그러니 그 세상의 일부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기의 삶을 여전히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마음가짐일 것이다. 시간이 모여 황금빛 호수를 이룬 곳에서 나이 든다는 것, 아니 늙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공포다. 노쇠한 몸은 움직임이 둔해지며 여기저기 아프기 일쑤고 정신마저 깜빡깜빡해서 쉽게 무엇을 잊거나 혹은 잃어버린다. 살면서 쌓아온 지식은 모두 낡은 것이 되어 이제 아무도 노인에게 지혜를 묻지 않게 되고 세상은 젊음과 새로운 것에 대한 찬가로만 가득 차 있다. 노인을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짐으로 취급하며 주류의 세계로부터 밀어내는 걸 느낀다면 늙는다는 것은 자연히 공포이자 저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화 황금 연못은 은퇴한 한 노교수 부부를 통해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잔잔한 호수 위에 물감처럼 풀어놓는다. 지독한 독설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노먼 타이어는 나이 들어 교수직을 은퇴하고 아내 에델과 함께 젊은 시절에 살던 호숫가의 집으로 돌아온다. 그는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완고한 고집불통이지만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아내 에텔에게는 자상한 남편으로 서로 의지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첼시가 유럽 여행을 가기 전에 남자친구 빌의 아들 빌리를 맡기기 위해 이 호숫가의 집에 방문한다. 아버지의 성격을 고스란히 닮은 첼시와 노먼은 허구한 날 부딪히고 다투느라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부녀 사이기에 노먼은 당연히 아이를 맡긴다는 말에 어이없어 한다. 하지만 이들은 함께 머무는 동안 서서히 서로가 주고받았던 상처를 이해하고 화해하며 고집불통 노인인 노먼 타이어는 차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첼시의 남자친구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빌리다. 딸이 시골집에 불쑥 남기고 간 한 낯선 소년. 노먼과 에텔은 빌리에게 세상이 얼마나 살만한 곳인지 가르쳐주면서
스스로도 잊고 있던 새로운 감정들이 싹튼다. 처음에는 이곳에 있기 싫다며 투정 부리던 소년도 고집센 할아버지의 이면에 담긴 따뜻함을 발견하고 그를 사랑하며 존경하게 된다. 어린 소년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완고한 노인은 자신의 유한성과 노쇠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의 집 앞 호수는 그 모든 변화와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모두 지켜봤다는 듯이 황금빛으로 반짝거리며 빛난다. 늙는다는 것은 분명 두렵다. 늙음이 많은 상실과 고독을 내포한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나이 든다는 것은 내가 지닌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 간직하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연륜이다. 연륜은 젊은 사람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만들어준다. 그러나 문제는 늙어가는 것을 모든 의미 있는 활동을 멈추고 젊은이들에게 짐만 되는 것처럼 묘사하는 사회적 시각을 노인들 스스로 받아들여 일찌감치 자신의 역할이나 능력을 포기해 버리는 데 있다. 노쇠한다는 건 분명 몸이 약해지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지만 동시에 살아온 시간만큼의 많은 경험과 지혜를 우리 몸과 마음 속에 담고 있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한다. 플라톤은 늙음에 만족할 때 늙음을 지탱할 수 있지만 그 반대라면 늙음 자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 이것은 젊음에도 해당된다. 라고 말했다. 인생은 결코 어느 시점에서 임의로 끝나버리는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죽을 때까지 발전하고 성숙하며 심지어 대를 이어 다음 대로까지 이어지는 영속적인 사건에 가깝다. 노인이 된다고 해서 지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적당한 영양 공급과 활동이 유지되면 우리의 지능은 80세까지 더 증가한다고 한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물론 우리가 희망을 지니고 여전히 그렇게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다면 말이다. 영화 황금 연못의 두 노인은 늙어가는 것에 대해 각기 다른 태도를 보인다. 남편인 노먼은 자신이 늙어 뒤로 물러날 때가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한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물고 늘어지며 상처를 주고 부딪힘으로써 자신이 아직 건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한다. 반면 아내 에텔은 나이 들매 여유로움과 깊어진 이해의 과정을 즐긴다. 그녀는 여전히 세상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매 순간마다 기쁨을 누리려고 노력한다. 이 둘의 태도는 보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늙는다는 건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 인생의 한 과정일 뿐이며 그동안 살아온 시간과 경험이 마침내 사람을 원숙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에텔은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애증으로 갈등하는 딸 첼시에게 조언한다. 이제 아버지에게는 화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현재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이다. 이처럼 세상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는 것, 자신이 잃어버린 것보다 현재 가진 것을 찾아내어 나누는 것,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며 이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 그러한 태도가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노년의 삶을 좀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일 것이다. 우리가 삶을 지루해하거나 따분해하지 않는다면 주변에 돌봐야 할 사람이나 일이 있다면
또 피할 수 없는 상실을 감수할 만큼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으며 성숙하다면 늙는다는 것은 그리 어렵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다. 노년을 향한 행진은 유아 시절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상실과 이별은 인생 최후의 상실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를 충분히 준비시켜 주었다. 세월이 내가 사랑해온 많은 것을 벗겨내어 가버린 후에도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기 초월이란 거창한 종교적 수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 이외의 남에게도 관심을 가지며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릴 줄 아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서 나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며 우리 자신이 흥미롭게 여겨왔던 것 이외의 일들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고 비록 우리가 직접 머물 수 없을지라도 내일의 세계를 위해 우리 자신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기를 초월하여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즉 내가 머지않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밀려오는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가 죽어도 다음 세대를 통해서 생명은 연속되며 세상은 존속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한다. 즉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통합하여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남겨줄 유산을 통해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고 뒤이어 오는 사람들이나 철학을 통해 자신과 미래를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많은 인간이 그토록 염원했던 영원한 삶을 상징적으로 완성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스승으로서, 조언자로서, 사회개혁가로서, 예술품 수집가로서, 혹은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떠난 후에 거기에 남을 사람들과 닿을 수 있다. 그것이 지적인 것이든 영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든 혹은 신체적인 것이든 이처럼 우리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각종 노력들은 우리 자신을 상실한다는 두려움을 건설적으로 처리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된다. 시대의 상처는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다. 영화는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꿈의 스크린으로서 우리의 환상과 욕망이 투영되어 나타나는 유희적이고 실험적인 장소가 되기도 하고 때론 우리의 모습을 기록하고 비추어주는 냉철한 거울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또 때론 세상과 인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펼치는 장이 되기도 한다. 영화는 시간적 요소를 공간에 펼쳐내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공을 초월한 여행과 체험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또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현대인에게 대표적인 예술 장르로 자리 잡았으며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문학적 텍스트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영화를 보면서 인생을 즐기고 그들의 불안을 대적하며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간다. 한편 영화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 과거의 상처를 묘사하고 재경험하여 과거의 아픔을 달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오는 힘이다. 이는 다른 모든 예술이 가지는 속성과도 유사하다. 많은 예술가가 그들이 아동기 때 경험했던 충격적인 경험들을 유희와 재상연이라는 기전으로 예술적 작업을 통해 승화시킨다. 이러한 예술 작품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충격을 반영하는데 하나는 예술가의 경험을 문자 그대로 재창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때 경험한 무기력과 갇힌 느낌, 공포의 감정 등의 색조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포의 감정은 관객들에게도 비슷한 두려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어 작가 에드거 앨런 포는 3살 때 작은 골방에서 어린 여동생과 함께 얻어맞고 죽은 어머니와 그 죽음을 지킨 하룻밤의 기억을, 화가 르네 마그리트는 14살에 물에 빠져 자살한 어머니의 시체에 대한 기억을, 영화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은 5살 때 잠시 갇혔던 감옥에 대한 두려움의 기억을, 또 스웨덴의 영화감독 잉마르 베리만은 5살에 보았던 환영과 옷장 안에 갇혔던 기억 등을 지닌 채 그것을 문학과 그림, 영화 안에 반복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문제에도 해당된다. 실제로 크고 작은 사회적 사건들이 종종 예술의 소재로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그러한 예술적 표현을 통해 우리는 그 사건을 이해하고 재통합하며 소화할 수 있다. 영화 박하사탕도 그런 맥락의 영화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겠다. 박하사탕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부터 1997년 IMF까지의 굵직한 사건들을 배경으로 그 시대를 관통한 한 개인의 정신병리를 다룬 영화다. 여기서 주목할 점 중 하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엄청난 시대적 사건이 2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영화화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 상황이나 검열이라는 현실적 요소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과거 사건에 대한 왜곡과 억압, 부정과 분열, 투사 등의 미성숙한 방어 기세도 한몫하는 까닭이 아닌가 싶다. 20년쯤 지나서야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러한 사건들을 영화화하기 시작했고 또 앞으로도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리라 본다. 1999년 봄,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어느 강가의 철교 위에 올라가 절규하는 모습으로 이 영화는 시작된다. 무슨 영문인지 실성한 듯 울부짖는 남자가 가진 슬픔은 그 슬픔의 정체를 파악하기도 전에 관객들에게 강렬한 감정으로 밀려든다. 미국의 어느 분석가는 영화는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의 감정을 화면 밖으로 밀어내어 관객들에게 파고들게 하는 힘이 있으며 이를 영화가 가지는 투사적 동일시의 능력이라 했는데 바로 이런 순간을 말하는 듯하다. 그렇게 남자가 철교 위에서 그 유명한 대사 나 다시 돌아갈래를 외치며 자살하려는 순간으로부터 영화는 차근차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약 20년 전의 소풍 장면까지 총 7개의 장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의 전개 과정은 마치 정신치료 과정과도 유사하다. 정신치료를 진행하면서 과거의 모습과 갈등 등이 드러나는 과정을 흔히 양파 껍질 벗기는 과정과도 같다고 설명한다. 한꺼풀씩 벗겨내며 내면으로 들어가는 동안 혼미했던 감정과 갈등이 명료해지고 이전 상황과 뒤에 일어난 상황의 연결점이 이해되고 결국에는 가장 안쪽에 위치한 자신의 참 모습을 찾고 그를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 그래서 이 영화는 관객을 영화 속으로 끝까지 흡입해내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 주인공 영호의 삶은 마치 허공을 떠다니는 듯하다. 몇 차례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긴 하지만 어떠한 삶도 그를 땅에 발붙이게 하지 못하고 생활의 아이러니가 무표정하게 펼쳐지며 그 와중에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메시지 역시 아이러니컬하게 부딪힌다. 그리고 지독한 고독과 단절이 벌레처럼 스물스물 기어오르기 시작한다. 이 영화의 중요한 코드 중 하나는 바로 외로움이다.
그건 비틀거리며 철로 위로 올라가는 영호의 뒤로 들려오는 닐리리 만보의 곡조 위에서 빼꼼 열린 문 틈새로 간신히 강아지나마 쓰다듬고 돌아서야 하는 영호의 뒷모습에서 묵묵부답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는 영호를 두고 외도하는 부인의 기도에서 기꺼이 수님의 역을 맡아 영호의 슬픔을 달래주고 싶어 하는, 그렇게 자신의 외로움도 달래고자 하는 군산 찻집 물망초 아가씨의 기다림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서 나오는 수님의 발걸음에서 뚝뚝 묻어나온다.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돌아누운 두 남녀의 알몸 위를 유령처럼 감싸는 고독 또한 우리가 얼마나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단절을 피하고자 얼마나 헛된 발버둥을 치는지를 노래하고 있다. 더불어 영화에서 느껴지는 또 다른 중요한 감정은 두려움이다. 사람은 때로 두렵기 때문에 광폭해진다. 환자를 치료할 때에도 종종 난폭한 환자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발견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조절 능력을 잃거나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욱 난폭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겁쟁이라서 더 잔인해지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위해 탈출구 없는 탈주를 시도하기도 한다. 영호는 본래 겁도 많고 어눌하면서 순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 시대는 그런 그를 비껴가 주지 않는다.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온 영화 속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부대의 임무를 수행하던 그는 한 여학생을 도망가게 해주려다가 의도치 않게 총을 쏴서 여학생을 죽이고 만다. 이때 곧 부대 전체가 긴급하게 출동하며 영호가 실수로 떨어뜨린 박하사탕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짓밟히는데 첫사랑 수님이 건네준 박하사탕 하나에 행복해하던 영호의 운명은 그렇게 이미 삐걱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영화는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며 수님과 순수한 사랑을 나누던 1979년의 어느 날까지 보여준 뒤에 다시 현 시점으로 돌아오며 한 바퀴 원을 그린다. 모든 걸 되돌리고 싶은 영호의 절규는 우리가 원처럼 빙 돌아 제자리로 온 것 같아도 거쳐온 기억과 시간을 담고 있는 한 똑같은 원점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게 한다. 더불어 영화가 끝난 뒤에는 우리에게도 이런 영화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에 나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게 됐다. 진작 만들어졌어야 하는 영화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와 감독과 배우를 만나 이제야 꽃피었구나. 우리 사회의 병폐인 편 가르기를 하거나 모든 것을 좋고 나쁨의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로 나누지 않고도 우리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껴안을 준비가 되었구나. 그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길 방법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끌어안는 것이라는 걸 우리도 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박하사탕을 보고 나면 이창독 감독이 펼친 한 편의 마술에 푹 빠져들었다 나온 느낌이 든다. 한석규에 이어 설경구라는 당시 신인이었던 배우를 그토록 미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이렇게 밤새 뒤척이게 만들다니 말이다.